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기초 강의 저와 함께 진행했던 어떤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강의는 언어 논리 기본 강의고요. 그래서 5급 공채 또 국립외교원 준비하시는 분들 어떤 수강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어쨌든 지금 바라는 어떤 바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이미 작년에 시험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올해 어떤 시험을 보신 다음에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올해 처음 시험에 진입하면서 이 강의를 첫 강의로 언어 논리에 관련해서는요 수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기본 강의인 만큼 어쨌든 뭐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도 어떤 충분히 어떤 수업에 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어떤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좀 더 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안내해 드릴 부분은 여러분이 일단 기본 교재가 좀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화요일까지만 쓸 겁니다. 내일까지만 쓸 거고, 그 공지드린 어떤 기본서를 여러분에게 다 무료로 이제 실강 분들은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에게 제가 그 수요일 날 제공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은 여러분이 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언어 논리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뭐 제 이름은 이나우인데 뭐 제 이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제 인생이 중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소개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그렇죠? 이나우라는 이름만 그냥 말하고 끝내고요. 이제 언어 논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올해 시험을 보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처음 아마 진입하신 분들도 어쨌든 얼핏 듣기는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언어 논리라고 하는 과목이 그쵸? 피셋에 있어서 요즘처럼 크게 어쨌든 화제의 중심이 되었던 적이 있던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쨌든 그럼 까다로운 시험이 됐습니다. 그쵸?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현장에서 많이 느끼셨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처음 진입하신 분들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는 선배들이나 이미 시험에 응시했던 동기들을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시험 맞고요. 2022년 언어 논리는 역대급이라는 표현도 맞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난이도로 보자면 최고 난도의 시험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제 출제자분께서 의도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최상급의 어쨌든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상황 판단 자료에서 쉬우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언어 논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주는 부담은 상당할 거고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 강의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오리엔테이션 즐겁게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기초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날 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끔 기본 강의 보면 이제 둘째 날부터 듣는 분들이 계신데 첫날 강의가 어쨌든 전체적인 관점을 형성하는 데 너무너무 중요한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에게 참고적으로 오늘 그 강의에 대한 안내도 좀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받으신 분 계시죠? 그렇죠? 처음 같이 나눠 주셨을 건데 강의 전반에 대한 얘기 조금 진행하고요. 좀 구체적인 얘기도 볼게요. 사실 이 강의가 지금 18강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이유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이유거든요. 정말 언어 논리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어쨌든 많은 어떤 강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실강 듣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강의 또 제공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강의 계획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보면 특전에 좀 있었죠. 그래서 이후에 어쨌든 간에 또 그 실력 향상을 위한 특강이라고 해서 또 워크북과 관련된 강의도 있고요. 수강 특전 보시면 논리논쟁 특강도 무료 제공이 되고 독해 캠프도 또 있고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이유는 강사로서 그냥 뭐 여기서 어쨌든 최소한의 충족된 것뿐만 완성하고 그냥 끝내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처음에 어쨌든 계약된 부분에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언어 논리를 도저히 제가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짧은 어떤 3주간의 강의로서 여러분에게 어쨌든 언어 논리 커버가 가능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여러분이 저보다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계획을 좀 세웠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뿐만 아니라 이후에 진행되는 어쨌든 강의들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따라와 주시면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보다는 실력 향상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 그래서 거기 옆에 보면 강의에 어쨌든 계획이 나와 있죠. 오늘은 이번 주는 첫째 주에 진행돼서 글의 이해편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글의 이해편이 과거에는 좀 이제 우리가 일치부합형, 추론형이 들어있다 보니까 평이한 형태에 속했지만 실제 시험에 보신 분들은 이거 시간 내에 어떻게 풀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까다롭게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무려 6일이나 제가 할당을 했고요. 참고로 15+3으로 진행된다라는 어떤 공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요일은 가볍게 진행되는 어쨌든 보충 강의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 토요일 강의도 정규 강의입니다. 똑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토요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물론 이제 불토이기도 하고 불금의 연장선상에 있는 토요일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일정을 그대로 어쨌든 좀 다른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토요일 일정은 꼭 언어논리 강의를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주차부터 진행되는 게 이제 논리논증편이죠. 이때는 하루라도 빠지시면,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시간이라도 빠지시면 환불하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는 못 듣겠다 이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하루라도 빠지시면 안 돼요. 단 1시간이라도 늦어서는 안 되고요. 왜냐? 이미 논리적 지식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신다라는 어떤 전제하에서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 진행될 거라서 여러분이 어쨌든 일정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둘째 주도 절대 빠지시면 안 되고, 셋째 주는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어쨌든 언어 논리에 꽂히 있죠. 그래서 논증을 평가하고 주장을 비교하고 주장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런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응용형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제 생각에는 18강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죠. 18강으로 잡아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과거 제가 처음 연구원으로 왔던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기본 강의 8강에서 10강이었습니다. 기본 강의 그래도 충분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시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과거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 자, 그럼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시점은 8월 초죠. 8월 초죠. 이제 초에서 중순으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이제 지금부터 피셋 준비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제가 2017년 강의만 할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잘하셨고 지금 시점이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른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 2021년, 2020년 언어논리 시험을 지켜본 결과 8월이잖아요. 8월 초죠. 저는 시험을 보는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이 급합니다. 여러분에게 제 마음이 전달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여름이고 그리고 내년 2월 말이 오려면 한참 시점이 남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지금 이 최근에 어떤 출제 경험을 봤을 때 지금 시점이 빠르지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거는 좀 8월 말 강의가 끝나고 나서 9월 달부터 준비한다라는 것 자체가 시간적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 걱정이 드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최근에 어떤 여러분들이 벽을 느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극복하는데 정말 이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충분한가? 아예 어느 논리를 놓고 보더라도 1년의 어떤 타임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일정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많은 시간은 언어 논리에 할애를 해 주십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피셋이 드리는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데 문제는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답은 더 없어요. 시간을 어쨌든 여러분이 투자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나서 피셋의 점수, 특히 언어 논리의 점수를 기대하시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요행이죠. 물론 로또보다는 수준이 높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지선다니까.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요행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경쟁자를 꺾을 수 있다. 이건 더더군다나 더 큰 요행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언어 논리에 또한
문해력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가 되죠. 독해에 많은 투자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의 어떤 주안점은 여러분이 그동안 언어 논리를 어떻게 공부하고 계신지, 또는 이제 막 시작할 때 그냥 어렴풋하게 이렇게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작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시기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데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그리고 독해에 대한 연습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예전 수능 강의 들었을 때의 강사들 얘기하는 거 보면 많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냥 독해책 몇 권 추천해드리고 이거 읽으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책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다라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는 독해 연습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독해 연습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처음 시작 지점이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하고 좀 부드럽게 저의 어떤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그렇죠? 그런 거 하면서, 물론 뭐 철저하게 잘 못해요. 제가 그런 거 아시죠? 고등학교 때 정말 두 부류가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작은 이야기도 잘 살려서 빵빵 터트리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큰 이야기도 본인이 다 웃고 시작해서 그냥 죽여버리는 친구가 있죠. 저는 후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들어도, 그래서 뭐 그냥 달려와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뭐 어쩌라고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아재 개그를 조금씩 시도를 해보겠지만 여러분의 냉소적인 반응은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뭐 실망하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많이 겪었거든요. 지금 지난 강의 동안 계속 겪어서. 오늘은 부드럽게 시작하지 못하는 부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뭐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좀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자세하게 적었어요. 뭐 피셋이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 자세히 적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이 좀 읽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자, 이건 실제 교재와 똑같습니다. 이미 교재 인쇄는 다 진행이 됐는데, 다만 좀 약간 지금 보급소 관련해서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공급이 늦어지고 있는 거라서 교재랑 똑같아요. 이건 완전히 편집까지 다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쇄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이 오시면 다 보실 수 있고,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신 그런 기본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어 논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6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언어 논리라는 것이 굉장히 개괄적인 얘기처럼 들리시죠. 그렇죠? 언어 논리란 그냥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능의 비문학과 견주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좀 두껍게 해야겠네요. 수능에 우리가 비문학에서 접했던 어떤 그런 것들과 유사하지 않나요? 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죠. 물론 유사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유사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어떤 선입견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 영역 중에서 자료에서 상황 판단 언어 논리 중에서 언어 논리에 투자하는 시간이 가장 적은 것도 사실이고, 대부분의 문과분들은 특히 생소함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스럼 없이 독학을 선택을 하시고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풀면 대비 오케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오래 느꼈던 것이 벽이었습니다. 벽이다라는 거죠. 점수 자체가 실제로 시험 보셨던 분 중에서, 그렇죠? 자신이 이거는 뭐 꽈락을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정도로, 그렇죠? 예정이랑 완전 달라졌고요. 참고적으로 분위기가 어느 정도 달라졌느냐, 2016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에서는 무려 시험에 100점을 받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90점을 받는 분들이 부지기수였고요. 따라서 2017년에는 그래도 선생님 90점은 넘고 싶은데요, 85점은 넘고 싶어요 라는 어떤 그런 상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85점을 넘으려고요, 90점을 받고 싶어요 하라는 상담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통계표를 나중에 보겠지만, 통계표를 보시더라도 전체적인 점수에서 과연 85점을 넘는 사람이 몇 점인지 한번 봐주세요. 나중에 제가 일단 볼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이미 넘겨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5페이지에 있죠. 그렇죠? 5페이지에 보시면 90점 이상이라고 하는 아예 그런 어떤 칸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90점 이상의 칸이 없어졌고 85에서 90 미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존재할 뿐이고요. 그것도 이것을 점수를 엄청나게 작년보다 컷이 뭐
5점, 6점, 7점 이상 떨어지게 만든 주요 원인은 다 같이 언어 논리라고 생각하시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십니다. 컷이 이렇게 역사상 크게 변한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어쨌든 단기간에 크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언어 논리를 꼽는데 주저함이 없으시고 어느 정도 벽을 느끼셨냐 하면 야 이거 자료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겠다. 야 이거 상황 판단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크게 벽을 느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능 비문학과 유사하게 생긴다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고까지 말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차이를 둬야 될 거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체크해 볼 게 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응시하고 있는 시험은 정말 국가에서 고위공직자죠. 사무관이라고 하는 어떤 입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어떤 것들이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는 것과 다르게 지금 느끼시는 것과 다르게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삼성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삼성에서 사무관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담당 어떤 기관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희 그 삼성의 사장님이 직접 나가서 영접을 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사무관이라는 위치가 상당히 고위공직자입니다. 근데 그런 공직자를 뽑는데 어떻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수준에서 뽑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어쨌든 작년 어쨌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혹시 동생이나 본인이 좀 저는 과외를 좀 하고 있어서요, 좀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작년 수능 한번 국어를 보셨다면 이게 수능 문제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왔을 겁니다. 해겔의 그렇죠? 해겔의 변증법, 그렇죠? 절대정신 이거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죠. 그 문제들을 보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느꼈던 벽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저희 헬 수능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어 자체가 어쨌든 엄청나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죠? 문제도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었고 글의 길이도 상당했죠. 근데 더더군다나 암담한 사실은 그게 수능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출제자가 수능과 5급과 완전히 구분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런 어떤 출제자분들이 어쨌든 감안했을 때 수능보다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5급 피셋이 더 높아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글이 그 정도의 문제가 수능에서 출제됐다라는 것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앞으로 출제될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부담감을 많이 느끼셔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상당히 어쨌든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다면 그건 자체는 제가 봐서는 적절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는 거, 항상 제가 기초 강의, 기본 강의에서 질문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어떤 얘기냐면, 자, 그러면 언어 논리, 만약 이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셨다면, 또는 이 강의에서 여러 가지 스킬들, 자잘자잘한 어떤 그런 방법들은 배우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9월달부터 어떻게 공부하려고 했습니까? 부터 질문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자, 어떻게 공부하려고 하셨습니까? 언어 논리에 대해서. 일단 제가 수준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수능의 비문학의 방법을 가지고 대응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정말 제가 결론을 내드리면 노답이고요. 수능의 비문학은 뭐죠? 그냥 저기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몇 개 사서 풀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이런 거 포함되니까 기출도 포함된 거죠. 그래서 문제 몇 개 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응시도 해보고 봉투 모의고사 구해서 보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래도 잠깐의 어떤 독해 연습용 교재 같은 거 사서 그렇죠?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정도는 실제로 끝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분들은 제가 결론 내려드렸죠. 노답입니다. 자, 9월 달부터 기출문제 연도별로 매일 그래 2022년부터 역대 한 10개년치 돌려가면서 풀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입법고시도 풀고, 그것도 부족하시다면 민경채도 풀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모의고사에 응시하고, 전국 모의고사 응시하고, 그래서 내년 2월 말 노답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저를 재수없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 지금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언어 논리는 일단 보시게 될 거예요. 기출문제를 갖다가 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노답이냐? 당연히 중요하죠. 제가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만나봤을 때에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언어 논리를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상담했던 10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2가지 사례를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분께들은 다 제가 이거 지금 말씀했던 그 이야기들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이렇게 사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해서 남자분, 여자분이 모두 다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그분 얘기를 할 건데, 참고로 남자분 첫 번째, 남자분은 이제 독학으로 한 4년, 굉장히 오래 하셨죠. 4년 정도 준비를 하셨으니까 4, 5년 정도 5년째 이제 보시는 거죠. 4년 정도 준비를 하셨는데 기출문제 이만큼 출력해서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에 정말 꼼꼼하게 다 이렇게 필기가 돼 있어요. 필기가 다 돼 있고 다 풀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줄 다 긋고 형광펜 다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제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문제 한두 문제 먼저 질문을 드렸더니 해설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정말 이거는 이렇게 돼서요. 이거는 이쪽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 여기에 주의점이 있었고 함정은 여기 있고 한두 문제 질문 드렸더니 뭐 퀴즈 문제도 정말 거침이 없이 푸시고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결론은 뭐냐면 근데 왜 결과가 이런 거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답을 궁금해하실 게 아니라 일단은 여러분의 공부하시는 거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계획 있죠. 기출문제를 역대급 쭉 출력해서 제가 단권화 자료 나눠드렸잖아요. 그럼 단권화 자료 기출문제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역대 한 10개 년 정도 되는 단권화 자료 문제 다 풀고 다 외웠다고 칩시다. 해설 정답 다 알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질문. 그게 여러분의 실력 향상과 무슨 관계죠? 기출문제 정답 다 알게 됐어요. 단권화 자료 두껍잖아요. 여기 있는 기출문제 다 풀었습니다. 해설 정답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실력 향상과 무슨 관계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해설 정답을 알게 됐다는 것 자체가 아예 뭐 0%다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합격까지 가기 위한 실력이 필요한 거지 단순히 해설 정답을 알기 위한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의 사례,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예전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제가 찾아가는 스터디라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스터디가 많이 좀 약간 좀 침체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스터디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스터디가 여기서 제가 왜 스터디를 말씀드리냐면 꼭 필요하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독학을 하시면 혼자 머릿속으로 공부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고와 관점으로 언어 논리를 공부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가면 여러분이 토론을 하죠. 토론을 하고 발화를 하시잖아요.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아, 저렇게 언어 논리를 지금 보고 계시구나. 저렇게 문제를 풀고 계시구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찾아간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해주시길 기대했겠지만 저는 물론 강의는 했지만 중요한 거는 거기서 저는 더 큰 걸 얻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계신지를 얻었습니다. 네, 찾아갔더니 스터디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이 독학하시는 걸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어떻게 진행했느냐? 진행하시는 분이 자, 오늘 2022년도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 풀겠습니다. 풀고 채점하고 서로 얘기해 볼게요. 일단 시간은 저기 45분 제가 부여해 드릴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같이 모여서 둥그런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풉니다. 풀고 나서 자, 이제 시간 다 됐고요. 제가 정답 불러 드릴게요. 1번에 몇 번, 2번에 몇 번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1번 문제부터 우리 같이 얘기해 볼게요. 먼저 1번 문제 해설 여기 첫 번째 분께서 해 주실까요? 그러면 네. 저 1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인데요. 뭐 그 이유는 뭐 이렇게 저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됐죠. 여러분 독학하시면 똑같죠. 그냥 해설 채점했습니다. 채점하고 해설 보고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이 저는 2번이 정답인 거는 뭐 이해는 했는데 저 아직도 3번도 정답인 것 같은데 3번은 왜 오답이죠? 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좀 답변해 주실 분. 그럼 옆에 분이 그거는요. 저기 마지막 문단 보시면 여기에 답이 있어요. 라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분이 알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제가 못 봤네요. 네. 그럼 이제 문제 없으시죠? 2번 넘어갈게요. 여기서 실력 향상 있습니까? 그렇게 40문제 풀었어요. 그렇게 40문제 2022년 다 풀었습니다. 실력 향상이 있나요? 독학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시중에 기출해설집 좋은 책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기출해설집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채점하시고 막 연도별로 풀고 채점하고 오늘 9월 3일 이제 오늘부터 매일
이제 풀어봐야지. 2022년 40문제 풀고 채점하고 그리고 오후 시간 다 투자해서 해설 보고 다 이해하고 밑줄 긋고 연결해 놨습니다. 그게 실력 향상과 관계가 있습니까? 내년에 전혀 소재가 다르고 선택지가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맞히시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PSS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뭐냐 하면 시간을 들여도 그만큼의 어쨌든 간에 점수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더욱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은 과연 PSS에 맞게 공부를 했냐라는 거죠. 이거 언어 논리 과목이잖아요.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보는 거 아니죠. 운전면허 시험은 기본적으로 문제은행식입니다. 그렇죠? 사전에 이미 문제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법규가 개정되면 또 바뀌긴 하지만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느냐?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문제집 사다가 풀어보면서 외우면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그 문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심지어 똑같이 나옵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요. 물론 요즘이 최근에 다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뭐야? 저는 이제 그때 크라운 출판사 거 봤는데 보고 나서 방금 전에 봤는데 그 문제랑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답 바로 선택했거든요. 근데 PSS는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공부해야 되죠?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건 맞는데 기출문제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바이블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역사상 만들어지는 그 어떤 교재보다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제일 좋은 문제라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 논리를 공부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자신이 시간을 투자했다라는 내용을 보면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4년차 넘으셨던 그 남자분도 기출문제를 다 출력해서 오셨는데 기출문제를 공부한 흔적은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언어 논리를 공부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지 거기서부터 문제가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출문제 언어 논리가 뭐가 다르냐? 그 남자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저 이 문제 보니까 어떤 문제를 제가 찾았어요. 이제 그분이 해설을 너무 잘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였냐면 다음 글의 논증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돼 있었습니다. 다음 글에 제시되어 있는 논증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그리고 나서 밑에 보니까 이제 반박도 들어 있었고요. 뭐 강화 약화도 들어 있었고 반박 같은 게 들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논증을 평가한다는 게 뭘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 남자분이 갑자기 눈동자가 흔들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를 보시려고 하시니 아니 제가 문제를 물어본 게 아니라 논증을 평가한다는 뜻이 뭐냐고 제가 여쭤본 건데 문제 풀라고 말씀드린 게 아닌데 했더니 논증을 그러면 좀 쉬운 문제로 갈게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그 남자분이 너무 당황하시길래 앞으로 돌아가서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거 알 수 없는 거 1번 2번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는 뭘 찾으라는 걸까요? 했더니 또 문제를 보시려고 하시길래 아니 제가 문제를 물어본 게 아니라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했더니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4년을 공부하셨습니다. 무려 4년을 공부하셨는데 자꾸 문제를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여쭤본 게 아닌데요. 지금 계속 그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건데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엄청 당황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신 거죠. 실제로 기출문제들을 보면 질문지에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판단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을 검사를 하고 그것이 공직자로서 적절한지 또 글을 읽는 능력이라든지 판단의 능력,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 이걸 평가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오십니다. 정말 빽빽하게. 근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려운 질문에서 뭐 최고 난도에 제가 약 파는 강사면 첫날 이런 거 하면 됩니다. 역대 가장 어려운 문제, 언어 논리 문제 하나 쭉 펼쳐놓고 여러분 제 6분 드릴 때까지 풀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어렵다 하면 제가 자 이렇게 풀면 되죠. 여기 답 있죠? 이게 답 나왔죠? 그렇죠? 함정 찾아냈죠? 자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이나우 이런 강사예요. 여러분들 훌륭한 강사한테 지금 강의 듣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약팔면 되죠. 근데 지금 어려운 질문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 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뭘 찾아야 되는 걸까요? 뭐를 요구하는 걸까요? 문제에서. 그렇죠? 왜 그런 문제를 만들었을까요? 이런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잖아요. 자, 공직자로서 일단 요구하는 것은 법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죠. 이미 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권마다, 정부마다
방침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제공될 거고, 또 여러분 주위에는 조례도 있을 거고 규칙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걸 행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지나치게 과대 해석하거나 또는 과소평가해서 뭔가 집행을 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고 정부의 원래 뜻과는 다르게 뭔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게 핵심이죠. 정확하게 주어진 방침이나 정부에서 제공한 자료나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자료 해석이 왜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건데, 그것을 빈틈없이 그리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행정소송의 근원이 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게 핵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 기본인 거잖아요.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럼 그것에 맞는 판단 기준부터 조정을 하는 게 핵심이 되는 거겠죠. 나는 평소에 친구들하고 생활하는데 별 문제 없어요. 언어 생활 잘했고 의사소통 문제 없어요 하시겠지만,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법을 갖다가 하는 것은 수많은 어떤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엄정한 것에 어떤 법 집행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 없이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오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어떤 것에 대해서 알게 되냐면, 어려운 문제 물론 풀 겁니다. 그리고 정말 최고 난도의 문제도 풀 거예요. 그렇죠? 역대 최고 난도의 문제가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과거에 출제됐던 것도 제가 워크북 강의까지 해서 다 커버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무능력하다, 야 저거 쉬운 문제만 골라서 푸네, 어려운 문제 다 피해가네 라고 얘기 듣기 싫기 때문에 다 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려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쉬운 문제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충분히 점검할 수 있고 교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주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언어 논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이후에 알아보도록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풀었을 때 한 문제 한 문제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문제니까 그래도 상징적이겠죠. 보통 1번 문제 배치할 때는 그래도 좀 더 꼼꼼하신 것 같더라고요. 가장 피셋스러운 것도 역대적으로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자, 그러면 피셋 언어 논리의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올해 나왔던 문제고요. 이미 풀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 문제 풀어볼게요. 시간은 2분 20초 드릴게요. 시간 남는 분들은 5번까지 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다 됐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해설하는 강의가 아니죠. 이 강의는 해설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기출문제 해설만 할 거면 시간은 잘 가죠. 제가 기출문제 해설하면서 2022년 1번부터 쭉 해설하면 됩니다. 시간은 잘 가죠. 근데 문제는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이 그런 해설 따위를 듣겠다고 이 자리에 계신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해설은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해설집들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여러 출판사에서. 그렇죠? 근데 그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도 충분히 만족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강의에서 그거 듣자고 여기에 계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거에 있어서 연장선상에서 질문해 볼게요.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그렇죠? 아까 이 문제를 틀리신 분도 계실 거고 이 문제를 무난하네, 뭐 쉬운 문제야라고 맞히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기출문제인데 우리는 언어 논리를 공부하기로 했죠. 그렇죠? 손가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을 보자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이미 너무 유명한 어떤 고사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언어 논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왜 1번 문제로 이걸 선택을 했을까요? 출제자는. 그렇죠?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들은, 자, 일단은 우리가 90분 내에 시험을 본다 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공부하실 때 혹시나 90분 주는 분 계십니까? 선생님 저 앞으로 90분 부여하고 기출문제, 역대 기출문제 풀어보려고 했는데요 하신다면 전혀 실전의 어떤 감각을 익히기에 좀 부적절하죠. 실제로 현장에서는 긴장감도 엄청 높아지죠. 그리고 꼼꼼함이라는 것도, 신중함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높아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독서실에서 혼자 풀 때의 어떤 90분의 느낌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독서실 풀 때는 그냥 풀다가 문제 어려워. 2번 넘어가야지. 좀 이따가 뭐 해설 볼 거니까 2번. 그 다음 문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뭐죠? 이거 2번인가? 이거 풀어야 되는데 꼭. 2번이라 일단 해놓자. 넘어간 다음에 계속 생각나죠. 나중에 봐야지. 나중에 돌아와서 3번인 것 같아. 지우고 또 3번을 표시하고. 훨씬 더 신중해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90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최소한 85분 미만이어야 되죠. 그렇죠? 답안지를 작성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현장에서의 어떤 긴장감, 긴박감, 그 다음에 어떤 부담감 같은 게 모두 작용하고 또 신중함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변수로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85분 미만이 맞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당연히 궁금해야 될 것은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가 될 겁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추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려고 했지만 오늘 어차피 화두를 던졌으니까 이거부터 정리하고 가야겠습니다. 그렇죠? 알 수 있다는 뜻이 뭘까요? 라고 그 남자분에게 질문했더니 그 남자분이 저한테 돌려서 얘기하신 말은 뭐였냐면 저기 본문을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바로 질문 드렸죠. 본문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거, 안 보이는 것들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본문에서 안 보이는 것들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본문에 안 보이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를 나눠야 되죠? 라고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남자분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남자분에게 저는 지금 공부하시는 방법이 맞습니까? 라는 걸 좀 느끼게 해드리려고 강의하듯이 하지 않고 계속 질문 드린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본문에 없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거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1번, 2번, 3번, 4번에. 그리고 그 문제를 풀 때마다 여러분이 언어 논리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필세스러운 문제야. 수능하고는 달라. 리트하고는 달라. 리트 언어의 이 문제하고 다른 경향이 달라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근저에 알 수 있다라는 판단 기준이 공직자들을 맞게 설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단순하게 해설에 설득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답인 것을 내 스스로 오롯이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그러면 질문지에 대해서 궁금증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뭘까요? 지문을 읽으니까 당연히 독해에 대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 2분 20초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벌써 저 얼굴 보고 기다리셨던 분들 계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나우야 빨리 해설하렴. 난 다 풀었단다. 이렇게 기다리신 분도 분명히 계셨고요. 어떤 분들은 2분 20초가 됐는데 1번 선택지, 2번 선택지를 보고 계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진단이 될 겁니다. 그 어떤 한 10몇 초 정도의 차이일까요? 이게 40 문제가 쌓이게 되면, 그리고 특히 어려운 문제에 갈수록 그런 격차는 커질 것이고요. 그러면 분명히 문제를 푸는 개수의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자신이 어떤 문제점을 진단하는 도구도 될 거고요. 세 번째, 선택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거 보자마자 어떤 분들은 올라가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균형법은 균등것의 원칙 아래 공부 올라가셨던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3번을 보자마자 뭐야 이건 틀린 얘기잖아, 본문과 상반돼 상충하는 설명이야 라고 지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올라왔다 내려갔던 분들이 풀었던 어떤 방식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바로 3번을 지우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작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세부적인 어떤 스킬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세분화해서 분석을 하시고 각각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질문지가 있겠죠. 푸는 단계가 질문지를 먼저 보는 단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본문을 독해하는 본문의 이해 단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택지와 관련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단계 중에 각각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미 나는 잘하고 있는 건데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단을 하시고 하나씩 조정을 하는 게 어느 논리를 공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다 할 거예요. 질문지, 본문 이해 독해, 내일은 이제 선택지 위주로 갈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알 수 있는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알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는, 본문에서 알 수 있다는 뜻은 본문을 봐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반드시 참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나중에 추론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반드시입니다. 그렇죠? 알 수 있다는 뜻이 되려면 본문을 근거로 했을 때 100% 참인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반드시예요. 반드시가 제일 중요한데, 근데 왜 반드시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항상 현장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 못 고르겠어요, 두 가지 중에 골라서 틀렸어요 해서 두 가지 선택지를 가져오시더라고요. 제가 메일을 받거든요. 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메일 주소는 굿데이2입니다. 참고로 신세계라는 영화를 보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죽기 딱 이런 거 아닙니다. 신세계보다 제가 강의가 더 오래됐기 때문에 강사 초기부터 했던 거고요. 그래서 굿데이2인데, 근데 어쨌든 메일로 제 질문을 받으면 선생님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못 고르겠어요, 두 가지 선택 중에 이게 고민이 돼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했을 때 두 가지 선택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당연히 정답인 이거죠. 반드시 참인 거니까. 근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물론 이제 반드시 거짓인 것도 있어요. 지금 이제 3번 선택지처럼 반드시 거짓인 것도 있죠. 본문을 근거로 했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골라내시고, 상대적으로 만약 못 고르셨다면 이건 실수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반드시 거짓인 경우는 잘 골라내시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게 바로 진위가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이 진위가 불명확하다는 거에 어떤 부분이 내포되어 있냐면, 참일 수도 있어요. 참일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도 참이 들어와 있죠. 여기도 참일 가능성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얘도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얘도 좀 본문에서 참으로 볼 수 있지 않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렇게 줄을 그었죠. 요 줄이 반드시 참인 거하고, 반드시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와 이거 간격이 굉장히 크다고 느껴질 수 있도록 기출문제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 수 있다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오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치명적인 오답을 가지고 저는, 자, 여기에 근거 있었는데 이거 걸려드셨죠? 함정 걸려드셨네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을 놀리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기출문제 풀이일 뿐이고,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두 가지 간격을 얼마나 크게 느끼도록 연습을 많이 하시냐라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오늘 풀었어요. 오늘 또 좀 틀렸네. 나 자꾸 오답을 고르지? 라고 생각하셨으면
내일 2021년도 풀 거잖아요. 그럼 2021년 푸는 아침에 그래 다른 문제는 일단 제쳐두고 알 수 있다라는 거에서 최소한 참일 가능성 가지고 혼동하지는 말자.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2021년 문제는 푸신 분하고 야 오늘 몇 점 나오는지 봐야지. 빨리 오늘도 어느 논리 공부했으니까 실력은 향상되겠지. 자 90분 재고 자 풀어봐야지. 이렇게 무목적적으로 기출문제 푸신 분하고는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기준을 나중에 선생님 이게 설마 어려울 거 하시겠지만 정말 제가 말씀드렸죠. 최고 난도의 알 수 있다 문제를 풀 건데 그때 가서 느껴보시면 이 기준이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섬세하게 문제를 만드시는지를 보실 수 있을 거고 이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야, 이 문제는 틀릴 가능성 진짜 높겠다 이 생각 하실 겁니다. 이후에 제가 추론 파트에서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이 문제는 그래도 1번 문제로서 좀 평이한 문제입니다. 특히 올해 나왔던 문제 중에 가장 평이한 문제에 속하는 건데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 간극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셔야 될 부분들은 바로 첫 번째 질문지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알 수 있다. 아까 전에 논증에 대한 평가, 분석으로 적절한 건 이해로 적절한 것은 다음 필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반론으로 적절한 전략은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적절한 전략이 있다라는 건 객관적인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출제자는 이게 객관적으로 반론이 딱 적절한 반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적절한 반론이 아니겠죠. 그 하나를 통해서 그 출제자의 관점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문제 한 문제를 다 소중하게 활용하셔야지 아 어느 걸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런 판단 기준과 이런 풀이 과정이 필요하구나. 이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매일 진도 나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15일 만에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한 15일 만에 역대 기출문제 10년치 다 풀었는데 뭐 풀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15일 만에 분석이 다 끝나죠? 매일 선생님 매일 그냥 하나씩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루에 2타임씩 적용해서 아침 타임에 문제 풀고 오후 시간에 분석하고 그러니까 15일 만에 어느 논리만 했더니 끝나던데요? 라고 그냥 저를 보시길래 어떻게 어느 논리가 15일 만에 분석이 끝나지? 기출문제를 보는데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문제 한 문제가 분석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쉽지 않게 아마 앞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을 이해하는 거죠. 해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해설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글을 보실 때, 자, 어떤 분들은 이 글이, 군포제, 결포제, 뭐, 간필, 결포론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등등등, 뭐, 굉장히 많습니다. 호포론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계속 다가오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것들이 좀 나와 있어. 라고 굉장히 정보를 갖다가 그렇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글을 읽자마자, 글의 내용은 일단 이거네. 라고 어느 정도 크게 아웃라인이 정해진 분이 계실 거예요.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죠? 가장 큰 얘기는 일단은 그러니까 군역에 관련해서 분명히 그렇죠? 오늘날도 있지만 군역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직접 이제 몸으로 군역을 하던 아니면 뭐 어쨌든 간에 뭐 여러 다른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하던 간에 그걸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두 번째 문단 소변통, 세 번째 문단 대변통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좀 이름이 민망하긴 하지만 그런데 소변통에 관련해서 특히 마지막에 나왔던 두 번째 문단 마지막에 보시면 그래도 군역을 균등하게 부과하고자 하는 어떤 이상에 부합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나온 것처럼 양반들의 엄청난 그러니까 반대에 부딪혀서 실현되지 못했고요. 그나마 양반들이 허용했던 건 뭐죠? 그래, 내가 양민들하고 똑같은 대우는 받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 대신 양민들한테 조금 내가 호혜적인 입장에서 조금 그래 부담을 줄여줄게. 그 대신 우리가 조금 더 부담을 하지 뭐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마치 자기의 혜택을 주는 것처럼 그렇죠. 어차피 양인이라면 다 군역을 이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마치 자기들이 뭔가 혜택을 주는 것처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평한 군역에 관련된 어떤 그런 조세와 관련돼서 그런 균등부과에 대한 이상은 실현되지 못했던 거죠. 세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글을 크게 보셨다면 이런 내용이 정리되면서 소변통에 해당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호포론이라든지 이렇게 관련된 뭐 구포론이라든지 결포론이라 관련된 것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양반들의 평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양반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간필론과 간필 결포론의 한계에 대한 얘기가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글을 크게 이해하셨던 분들은 선택지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읽자마자 제외하실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셨던 분들은 하나하나 올라가서 다 확인을 하느라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진이 되었을 겁니다. 독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방법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독해 문제를 단순히 선생님 저 시간이 많이 부담이 돼요. 시간적 부담이 좀 있어요. 라고 해서 또 어쨌든 독해 연습의 목적을 특별하게 갖지 못하고 따라서 그냥 독해 연습 많이 하면 되겠죠.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독해 연습 많이 하면 되겠죠,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시면 많거든요. 물론 독해 연습 많이 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서 많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많이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독해를 잘한다는 뜻은 뭐예요? 라고 했더니 첫 번째는 빨리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많은 내용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기억력이 부족한 거지 집중력이 부족한 거지 많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글을 많이 읽다 보면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일단 독해를 잘한다는 게 많은 내용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내용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후에도 또 오늘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표를 그려보면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쪽은 그래서 중요도입니다. 중요도. 그래서 필자가 아 이거 중요한 정보야 라고 하는 거고 가로축은 정보예요. 그냥 정보인데 독해를 잘 하시는 분들은 글을 어떻게 읽냐 하면 안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한 게 있고 더 중요한 게 있고 또 안 중요하고 이렇게 글을 읽힙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부분만 딱 집어내요. 그래서 아 여기 소변통에 해당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는 좀 균등보가의 이상에 부합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고요. 거기에서 필자는 양반들은 대변통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받아들여서 그래서 균역법으로 법으로 만들어진 거죠. 처음에 호포론, 구포론과 같이 이론이자 주장이었는데 나중에 법으로 만들어진 건 균역법으로 만들어진 거죠. 간필결표론이.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만 언급하고 실제로 호포론이 내용이 어떻고 구포론이 내용이 어떻고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독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아 긴장돼 2분 20초 안에 풀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보입니다. 구포론이 어쩌고 저쩌고 결포론이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간필결포론이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다지 중요한 것도 없고 그다지 안 중요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것들을 꼼꼼하게 보고 기억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러한 독해 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독해라는 건 뭐냐? 많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뭐죠? 중요한 것만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만 고르는 걸 가지고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나중에 독해 연습을 할 때 중요한 것만 고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안 중요한 것은 그럼 안 중요한 부분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거는 그때 가서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본문에서. 어차피 처음부터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에 대한 선입견을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꼼꼼히 읽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독해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있겠죠.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어쨌든 여러분의 정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걸 빨리 정리해 놓고 나중에 선택지를 볼 때 꼼꼼하게 본문과 비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거든요.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일치한다, 부합한다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한 문제 딱 풀었거든요. 우리 제대로 제가 옆에 있는 해설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벌써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막 쏟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하나하나를 분석하다 보면 동시에 출제 기관도 보이고요. 나도 보입니다. 나도 보여서 나 이렇게 푸는 거구나. 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구나. 나 이렇게 생각했었구나가 보여서 그래서 아까 전에 스터디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스터디에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 남자분이 이해됐어요. 3번이 왜 답이 아닌지 이해됐어요. 라고 하고 그냥 손을 내리시더라고요.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진행할게요. 라고 넘어갔는데 그 남자분이 정말 궁금해 하셨던 건 근데 왜 저는 3번이 여전히 답으로 보였는지의 판단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 않으시고 거기 문제에 대한 해설을 들었다는 것에 만족하시고 그냥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왜 저는 3번을 갖다 현장에서 고르지 못했던 거죠? 문제 풀 때는 고르지 못했던 거죠?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사례를 또 말씀드리면 아까 여자분이 오셨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4년차 된 남자분이고 두 번째는 3년 정도 공부하셨던 여자분입니다. 그분도 좀 오래 공부하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언어 논리는 독학으로 계속 진행을 하셨어요. 뭐 제 강의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독학으로 진행하시려고 앞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 계신 분들한테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여자분은 가지고 오신 것이 대표적으로 기출문제를 다 출력해 오신 게 아니라 오답 노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답 노트를 가져오셨고, 오답 노트를 정말 잘 만드셨어요. 스프링 그 노트던데, 완전 쫙 펴지는 스프링 노트더라고요. 근데 이 보면 이 좌측에는 기출문제 중에 틀린 문제들 있죠. 자기가 잘못했던 틀렸던 문제들에 대해서 여기에 다 출력을 해서, 그렇죠? 프린트를 해서 여기 기출문제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정답하고 해설 다 있습니다. 정답, 해설 다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다 색연필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다 자를 대서 정말 다 그리셨더라고요. 전부 다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이거 너무 예쁘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색깔도 배치를 너무 잘하셨고 색감도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색깔도 배치를 잘하셨고,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빨간색으로 밑줄 치신 거고 이건 어떤 것 때문에 노란색 형광펜을 쓰신 건지 보일 정도로 일관성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를 갖다가 몇 권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답노트 중요하죠. 그렇죠? 있으면 좋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출제기간에 어떤 그런 출제기간의 틀도 없고요. 그 다음에 풀고 있는 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하고 해설은 있었어요. 기출문제는 있었거든요. 기출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출제기관에서 이 문제를 출제한 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진단이나 분석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평도 없고,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과,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매 페이지에 넘겨와서 있겠지? 매 페이지 넘길 때마다 기출문제 정답 해설, 기출문제 정답 해설, 이것만 있는 거예요. 전혀 자신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왜 틀렸을까요?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하시면서 이 문제는요, 일단은 제가 3번을 잘 보지를 못해서 일단 틀린 것 같고요. 이제 그때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그러면 3번을 갖다가 찾아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될까요? 했더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그때 생각, 3년 차셨거든요. 그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기출문제를 많이 푸셨어요. 기출문제를 많이 푸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그제서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를 좀 찾아서, 판단 기준이 비슷한 문제를 찾아서 이 문제도 또 틀리셨는데 그럼 이 문제하고 이 두 문제는 어떤 좀 유사점이 있지 않나요? 좀 잠깐 풀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더니 풀어보시고 이러면서 좀 그제서 생각이 잠기시더라고요. 이 문제하고 이 문제는 뭔가 내가 판단하는데 유사한 오류를 범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네요. 두 문제가 좀 그냥 문제 유형이 비슷한 게 아니라, 문제 유형만 비슷한 게 아니라 뭔가 함정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오답 노트를 만들어 오신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생각하셨다면, 수능 강사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런 어떤 목적점도 없이 오답 노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오답 노트 가지고 어떻게 필셋을 대비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하고 또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중간에 있는 문제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로 잠깐 넘어갈게요. 자, 2022년도 우리 한 문제 우리 연습 삼아 해본 거예요. 분석을 좀 더 나중에 훨씬 더 여러분이 안목을 가지고 분석하게 될 겁니다. 최고 난도 시험이었다라는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뭐였냐면 거기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16페이지예요. 논리적 사고력을 요하는 논리 응용 판트의 문제들도 어려웠지만 언어 추론에 해당되는 문제들 있죠.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추론할 수 있는 문제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쉬어가는 문제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처음 파트는, 언어 추론 파트는 그래도 좀 평이하게 풀고 논리 파트가 어려워요 하는 게 대세였는데 이제는 걸을 만한 타선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가 대부분이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공을 많이 들이신 건 이해가 되는데 90분 안에 과연 40문제를 풀 수 있도록 안배를 하신 건지는 강사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사 개인적으로 판단한다면 문제 하나하나마다 공을 들이신 건 저는 이해가 되고 출제 의도도 알겠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어떤 이런 것을 능력을 요하는 문제를 만들고 싶으신 것도 알겠는데 과연 90분 안에 40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나가게 되면, 이렇게 언어 논리가 어렵게 나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 진짜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운빨 시험에 가까워지게 되거든요. 최소한 40문제에서 그래도 38문제, 일반적으로 36문제 이상은, 그렇죠? 모든 분들이 풀 수 있게 만들고 나서 풀었을 때의 능력이 테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꼭 40문제를 강조드리지 않은 것은 빨리 읽고 빨리 정보를 소화하고 정리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시험을 응시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36문제 정도는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생각엔 맞을 것 같았는데, 올해 시험을 보면 걸을 만한 타선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특히 언어 추론조차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간의 압박에 엄청 시달리셨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략을 잘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략을 지금 정할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언어 추론은 영역의 출제 경향이 변화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후에 풀어보겠지만 선택지에서 확인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정보량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려면, 예전에는 제가 2분 20초 드리겠습니다 하고 언어 추론 진행했거든요. 방금 전에 풀었었죠. 근데 이제는 이런 문제 풀려면 3분은 걸릴 것 같고요. 2분 40초 이상도 소요될 것만 같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언어 풀다 보면 논리 풀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거의 없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정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형태가 됐고, 상황 판단에서 아마 상황 판단 박준봉 강사님이 선구안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선구안이 과거 2016년 이전에 언어 논리만 하더라도 선구안이라는 게 그렇게 논리 퀴즈 정도만 좀 여러분들이 선택에 있었을 뿐이지, 나머지는 선구안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엄청나게 중요해진 언어 영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어 논리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문제 유형별 분류표 볼까요? 2022년 나왔던 것을 보면 책형이 올해는 책형 하나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하긴 한데,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이셨는지 아니면 문제 유형별 안배의 문제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번부터 20번이 하나의 틀이 됐고요. 21번부터 40번이 또 하나의 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 일치추론 문제가 4문제 연속 나오죠. 그리고 빈칸 채우기의 문제 일치추론까지 해서 8번 정도까지가 우리가 글의 이해편에서 배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부터 20번까지 중에서 18번까지는 논리 응용 파트가 되고요. 그리고 19번, 20번에는 다문형이라고 해서 2문제짜리가 배치가 됩니다. 다시 반복이 되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21번부터 28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일치추론 문제들이 나오고요. 29번부터 38번까지가 논리 응용 문제, 39번, 40번이 다문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배치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각 문제 유형별로 우리는 공부를 할 거거든요. 자, 출제 경향 예상. 그럼 내년에 어떻게 나올 거냐? 아마 올해 시험 결과를 인사혁신처에서도 분명히 데이터로 받았을 거고요. 물론 출제 당시에는 전에 드린 바에 따르면 출제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어렵다고 느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데 이미 어떤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왔다라고 들었고요.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웠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들었고, 데이터상으로도 분명히 인사혁신처에서 올해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 논리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잘 찍은 사람이, 그날 운이 좋았던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을 과목의 어떤 성격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출제자분들도 바라는 바가 아니고, 실제로 피셋을 도입했던 국가의 어떤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히 조금의 난이도 조정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소 2021년까지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2020년, 21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7급이 하방의 압박으로 작용하죠. 7급 시험이 있으니까 7급의 국가직 7급하고 5급 시험이 같을 수는 없죠. 최소한 수준이. 게다가 올해 7급 시험은 어떻게 진행됐죠? 민간 경력과 같은 문제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민간 경력직은 어떤 거냐면
사회에서 이미 뭐 대학원을 다니시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대리급, 과장급 이런 사람들의 시험을 보는 거라서 시험 준비에 하루를 전부 다 투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를 상대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갈라야 하기 때문에,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하방 압력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극적인 변화, 그래도 2020년 이 정도로 나왔는데 좀 반성 좀 하고 좀 많이 좀 낮추겠지라고 기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힘듭니다. 이미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보셨다시피 국어에 나왔던 거죠. 또 올해 7급의 시험을 보면 물론 7급이 어렵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방 압력으로 분명히 작동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격차를 두어서 5급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극적으로 정말 예전 2016년 이전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전혀 기대할 수 없고요. 제 생각에는 많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2022년의 자료를 감안하신다면 2019년, 20년 정도에서 좀 맞춰주시는 게 전 맞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예상은 그래도 2022년을 가지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제가 실제 강사로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현장에서 느낌은 이러면 피셋의 본래 취지인 능력자를 선발하는 것에서 조금 더 멀어지고 운빨 시험이라고 하는 비난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뭐 여러분의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들 보면 출제자들 이거 90분 주고 한번 풀어보라고 몇 점 나오나 보자 이렇게 하는 댓글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어쨌든 많은 분들이 느꼈던 벽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의 난이도 조절은 충분히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2022년의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지 말 그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동의하지 못하시면 제가 뭐 출제하시는 교수님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의하지 못하겠어. 이 정도의 수준은 돼야지 사무관이지 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다면 뭐 2022년처럼 출제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은 난이도 조절이 있을 거라고 어느 정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 플랜 세우기 18페이지 넘어갈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이죠. 그렇죠? 이제 남은 기간은 6개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게 사실 뭐 고백부터 먼저 하자면 물론 이제 강의를 팔아먹는 입장에서 좀 상스럽게 얘기하자면 강의를 팔아먹는 입장에서 강의 들으면 여러분 정말 점수 극적으로 향상될 거고요. 여러분 정말 대박 날 거고요. 합격할 거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저도 신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피셋이라는 게 이름에 적성이 들어가죠. 적성이. 이거 지식시험이 아니거든요. 적성시험이잖아요. 국가에서 요구하는 어쨌든 능력에 관련된 시험이죠. 이거는 단기간에 배양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단기간에 배양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시험 현장에서는 문제나 글만 집중하기 때문에 나의 판단 기준이 정말 자기도 모르게 완벽하게 이게 가치관이 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어렵거든요. 판단 기준이 좀 옮겨 있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1번, 2번 문제 보는 순간에 바로 그냥 원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풀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적성을 바꾸는 문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6개월의 시간이 기냐? 결코 그렇지 않고요. 두 번째, 독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독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단기간에 만약에 1, 2개월 안에 독해력을 급상시킨 어떤 강사가 있거나 그런 책이 있다면 이미 엄청나게 수능 시장이 커져 있기 때문에 회자가 됐을 겁니다. 단 1, 2개월 만에 독해력이 정말 급상시킨다. 엄청나게 뭔가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 수능이 도입된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94년 정도의 수능이 도입됐죠. 그럼 거의 이제 시간이 30년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는데 수많은 강사들이 명멸해 갔고요. 수많은 고등학교의 어떤 그 국어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뭔가 답변을 내놓은 것은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실제로 강의를 들어봐도 독해 연습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강사가 계속 강조하는 걸 봤지만 어떻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물쩍 넘어가는 강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기껏 해봤자 중심령 도출해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그냥 중심령 도출하고 문단별 내용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법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단기간에 안 돼요. 게다가 독해에 대한 가장 암울한 지점은 뭐냐? 단기간에 안 되는 데다가 우리 자료 해석 공부해 보면 딱 어떤 지식이라는 최소한의 지식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걸 공부하게 되면 오늘 공부하게 되면 내일 뭔가 내일 달라집니다. 그렇죠?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늘 경제학에 대해서 뭔가 공부를 하게 되면 내일 달라지고요. 지식은 바로 습득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걸 암기하는 게 좀 더 걸릴 뿐이지 지식 습득은 바로 가능하고 그걸 가지고 난 오늘 뭐 배웠어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독해 연습은 오늘 한두 시간 하고 내일 한두 시간 하고 모레 한두 시간 해도 측정할 수 있는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뭔가 나아진다는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뚜렷하게 뭔가 하기 힘들죠. 하지만 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더욱더 암울한 것은 단기간에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6개월 남았잖아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6개월이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물론 나중에 피셋이 토 나올 정도로 많은 피셋 공부 기출문제를 보시겠지만 그게 그만큼 어쨌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적어서가 아닙니다. 일단 이미 1기, 2기가 거의 지난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에서 나 이제 너무 부족한데가 아니라 남은 기간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일단은 지금 현재 8월 달은 어쨌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기본 강의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할 거고 이제 그러면 9월, 10월, 11월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9월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시기가 되거든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건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독해 연습 하셔야 되고요. 특히 올해 시험 보셨는데 그렇죠? 50점대 전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독해 연습은 그냥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요. 60점대 전후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독해 연습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75점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선별적으로 하셔도 돼요. 자신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부분만 하셔도 되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하셔야 될 겁니다. 두 가지 면 때문. 하나는 시간의 면 때문이긴 한데 지금 글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해 때문이기도 합니다. 문해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독해 연습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출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 하셔야 되죠. 그렇죠?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연도별로 푸는 것은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연도별로 풀겠죠. 그렇죠? 그리고 연도별로 풀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그 다음에 해설 보고 이해하고 여기까지가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했던 그대로의 방법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1단계에 불과해요. 기출문제 분석할 때 여기까지 하고 끝났다. 해설 이해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입증이 된 건 해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입증된 거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가 배양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실력의 향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1단계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각 문제별로요. 이제 분석과 진단이 진행되는데 그 틀은 뭐냐? 왜 어떻게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왜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을 해서 틀렸다면 왜 이걸 선택했을 수밖에 없는지 자기를 그러니까 해설에 끌려가지 마세요. 현장에서 해설이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강사가 풀어주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스터디에서 한 6명 중에 4명이 이거는 정답이 뭐 이거 될 수밖에 없는데요 했다고 해서 이제 특히 이제 그 MBTI I신 분들은 그렇죠. 저도 이제 인프피입니다. 저도 인프피인데 너무 개인정보를 밝히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저도 이제 이랑 같이 있으면 이제 기빨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 중에 2인 친구들을 보면 사람들을 만나면 약간 기를 보충받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으쌰으쌰 되고 좀 이렇게 기분도 업되고 저럼 사람 만나고 나면 치체놀이 해야 되거든요. 집에 와서 일단 누워야 됩니다. 사람 만나고 오면 인프피라서 일단 기를 완전 빨린 상태가 돼서 기에서 재충전의 시간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데 I신 분들은 이제 스터디에서 내가 이런 질문 해도 되나? 다 지금 맞다고 하는데 에이 하지 말아야지 하고 넘어가는 순간에 여러분의 변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궁금해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해설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죠. 해설을 보고 납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구나 납득이 되는데
근데 이건 어떻게 풀라는 거야? 가 돼야겠죠. 나 왜 틀린 거지 그러면? 이런 분석이 진행돼야 되는 거죠. 각 문제별로 틀린 문제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렸던 문제 있죠. 판단할 때 정답이 쉬워서 쉽게 풀었는데 오답은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한 왜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자신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은 좀 추상적으로 들으실 건데 몇몇 문제를 풀다 보면 그거 왜라고 하는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킬북 제작을 할 건데 마지막 3단계가 되면 이게 그래서 언어 논리가 기출문제 분석만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라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 됩니다. 스킬북 제작은 뭐냐면 오답 노트가 아닙니다. 오답 노트면 문제가 기출 문제가 주가 되죠. 오답 노트면 기출 문제가 주가 되고 그것에 관련해서 이제 해설과 정답이 주가 되는데 스킬북은 그게 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이게 화면을 빠르게 열면 이게 꺼지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킬북은 뭐가 중요하면 스킬북은 먼저 예를 들어서 우리 방금 배운 거에 알 수 있다의 문제형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다의 문제형. 나중에 이걸 갖다가 제가 뭐에 붙이냐면 그냥 이해 추론형이라고 부릅니다. 알 수 있다 유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 유형에 어쨌든 풀이 방법이나 판단 기준들이 있겠죠. 그러면 풀이 방법이나 판단 기준을 적어줍니다.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만나면. 그렇죠. 그 다음에 유의할 점이 있죠. 함정들, 자주 출제되는 함정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제 문제의 번호만 기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가 중심이 아니죠. 예제 문제 번호는 예를 들어서 17년도 6번, 15년도 4번, 이런 식으로 기록만 해두는 거죠. 그러면 기출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 스킬북에는. 만약 필요하시면 단권화 자료 펼치셔서 17년도 6번 이렇게 보셔도 돼요. 기출문제 펼치셔서. 이거는 우리가 제가 예제라고 적었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러한 문제 유형의 예일 뿐입니다. 그렇죠? 가끔 시험 현장에 가면 단권화 자료 이렇게 가져오신 분이 계세요. 자기 공부한 자료 이만큼 갖고 오셔가지고 이거보다 더 두꺼운 단권화 자료 갖고 오셔서 책상에 놓고 이렇게 펼쳐서 보시는 분이 계신데 현장에서 우리가 연마해야 될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런 앞에 나와 있는 스킬들을 연마해야 되는 거지 이건 말 그대로 그것의 하나의 예시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스킬북에 붙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스킬북은 최대한 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소장하고 싶고 휴대하기 쉽도록 만드시고요. 그리고 단권화 자료는 별도로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 오늘 알 수 있다 문제 한동안 언어 논리 안 봐서 알 수 있다 문제 좀 풀어봐야 되는데 한다면 이런 예제 문제에 빠르게 가서 몇 문제 풀어보시면 바로 맞아 이렇게 풀었었지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지 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예제 문제는요 역대의 모든 문제를 다 여기다 넣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본인이 틀렸거나 또는 본인이 푸는 과정에서 오래 걸렸거나 또는 분석의 필요성에 있었던 유의미한 문제들만 그렇죠? 유의미한 문제들만 여기에 예제 문제로 쓰는 거예요. 쉽게 풀었거나 정답이 너무 평이하거나 이런 문제들은 그냥 기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킬북을 완성하시면 자기만의 스킬북이 되죠. 그 어떤 사람도 이걸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사람마다 취약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킬북을 가지고 그래 내가 내일을 2019년 문제 풀 건데 스킬북 한번 내용을 보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내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논증에 대한 평가 문제니까 이거 이렇게 풀 거야. 이런 문제 2019년 문제에서 만약 논증 평가 문제 나오면 요 틀 가지고 풀 거야 라고 해서 그 틀을 또 적용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안 되면 내일 또 2018년 문제 풀 거니까 논증에 대한 평가 문제 나오면 너무 시간에 압박 받지 말고 일단 이거부터 적용 꼭 하자라고 하고 또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복하시게 되면 목적점이 분명하죠. 매해 기출문제 푸는 게 분명해지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게 쾌감으로 다가오거든요. 뭔가 이렇게 풀렸어. 이렇게 답 나오네? 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고요. 그럼 2월 달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스킬북을 이제 제작했던 것 중에서 2월 달이 되면
이거 너무 잘해 이제. 아 이거 풀이 방법이나 판단 기준이나 유의점 같은 거 나는 너무 잘하고 있으면 과감하게 컴퓨터형 사인표는 지우는 거죠.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점점점 지워가는 겁니다. 11월 말에 스킬북을 제작을 해놓고 그것에 관련해서 너무너무 잘 되고 있고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부분이어서 자동화되는 부분들은 서서히 여러분이 지워가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의 합격 수기를 제가 받았지만 자랑을 하자면, 그렇죠? 근데 선생님 때문에 뭐 합격했어요, 뭐 점수가 올랐어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도 제일 감동적이었던 합격 수기는 여자분이셨던 조교였는데 이제 그분이 합격을 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전에 언어 논리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논리 그냥 읽고 푸는 문제 아니라고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 여자분은 놀랍게도 무슨 얘기하셨냐면 예전에 언어 논리 어떻게 풀었는지 그 방법이 기억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가 다르게 보는 관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습득하는 게 우리가 언어 논리 공부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18회의 어떤 강의 동안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진단편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24페이지부터 진행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 독해 연습에 관련된 얘기는 마지막 부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제 출제 기관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 18회 동안 계속 할 거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문제를 풀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문제 푼다고 할 때 뭔가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문제 푼다고? 절대 어려운 문제 안 가져왔습니다. 제가 어려운 문제 다 빼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진단편부터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21분이니까요. 우리 30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